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의 생일을 건성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케이크를 사오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깜짝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아내를 위한 하루였기에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꾸만 더 크게, 더 완벽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내가 자주 피곤하다 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 걸까,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유는 분명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표정에서 예전만큼 환한 웃음을 보기 어려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일만큼은 아내가 그 어떤 걱정도 피로도 잠시 잊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소를 정했습니다. 아내가 평소 가장 좋아하던 프렌치 비스트로. 강남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고 솔직히 가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정갈함, 직원들의 세심한 서비스,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 그 모든 게 아내 취향에 꼭 맞았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레스토랑 1층을 통째로 예약했습니다. 흔히 있는 생일 저녁도 아니고 오직 아내를 위한 무대처럼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행사 분위기를 위해 DJ를 불렀습니다. 직접 선곡표를 만들어 전달하면서 잔잔하면서도 우아하게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활기를 불어넣어 달라는 부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식은 스스로 도맡았습니다. 헬륨 풍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무드의 조명, 생일 문구가 적힌 배너까지 제 손으로 고르고 배치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하얀 장미를 포인트로 둔 플로리스트의 부케를 놓을 계획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하얀 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고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을 중심으로 공간을 꾸몄습니다. 손님 초대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저희 부부를 잘 아는 지인들까지. 연락을 돌릴 때는 아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깜짝 파티라는 것이 들키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놀란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사람이 어딨어? 정말 로맨틱하다. 아내분 감동하실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단순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요. 그 말은 조금의 거짓도 없는 제 진심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일상 속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지만 그럴수록 특별한 날만큼은 진심으로 아내에게 제가 가진 모든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틀 전부터는 휴가를 내서 아예 현장에 붙어 준비했습니다. 풍선 하나, 촛불 하나, 메뉴 카드 하나까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무대 연출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현장을 오가며 점검하던 제 표정을 보고 지인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대체 왜 이렇게 정성을 들여? 저는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올해는 정말 아내 웃는 얼굴을 오래 보고 싶어서. 그리고 마침내 파티 당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특별히 꾸며진 장소가 아닌 그냥 저와 둘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라고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둔 드레스를 건네며 이 옷 오늘 입는 게 어때? 라고 말했을 때도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짝 웃으며 옷을 갈아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드디어 레스토랑 문을 열던 순간 모든 장식과 조명이 빛을 발하며 풍선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테이블마다 켜놓은 초가 반짝였고 DJ가 준비한 서정적인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아내는 두 손을 입에 올리며 숨을 죽인 듯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이내 울먹하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지인들, 그리고 저. 그제야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준비한 모든 시간과 노력이 단숨에 보상받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준비한 거야?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큰 말 없이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미소 속에는 그럼 당연하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저는 준비해둔 선물을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작은 상자 속에는 몇 달 전 아내가 무심히 얘기했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거 예쁘다라고 말하던 아내의 눈빛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상자를 열자 사람들은 감탄했다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떨구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 당신밖에 없다. 그 말에 저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저희 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파티장은 환하게 빛났고 사람들은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케이크도 자르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렇게만 살자. 평생 이렇게 웃게 해주자.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풍선과 달콤한 와인,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이미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그날 제가 지은 환한 웃음은 사실 앞으로 열릴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과 건배 소리가 흐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저는 잠시 파티장 한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준비해둔 와인이 모자라는 것 같아 추가로 가져오려는 의도였습니다. 사실 주인으로서 빈잔이 생기는 순간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방에서 와인 2병을 챙겨 돌아오는 길, 제 시야 속에 전혀 낯선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파티장의 공기 속에서 너무도 이질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자연스럽게 서 있는 남자 하나. 큰 키에 깔끔한 옷차림 과하지 않은데 고급스러움을 풍기는 향수의 잔향까지.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저는 이미 이날 참석할 손님 명단을 머릿속에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며 직장 동료들의 얼굴은 몇 차례 본 적이 있었고 이름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저 남자는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그림자처럼 그러나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그의 위치였습니다. 그는 아내 옆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길과 그의 눈길이 맞닿는 그 장면은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누구지? 내가 초대한 적 없는 남자인데.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듯 했습니다. 파티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그러나 제 귀엔 갑자기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반대로 그 남자의 웃음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다가갔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드는 듯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이분은 누구셔? 아내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여보. 여기는 민준 씨야. 전에 프로젝트 같이 했던 지인인데 내가 초대했어. 민준. 지인. 단 2마디 설명.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오늘 파티가 깜짝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전에 저 사람을 초대했을까요? 그리고 단순한 지인이라면 저에게 미리 말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보,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초대해도 될까? 라는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지금?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질문은 수없이 떠올랐지만 당장은 꾹 삼켰습니다. 파티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장면이 하나씩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내의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와인을 따를 때 그녀의 팔에 손이 스치듯 닿았고 사진을 찍을 때는 지인인 듯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무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제 시선으로는 분명히 선을 넘은 태도였습니다. 더 섬뜩했던 건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 때는 조금 경직된 듯 행동하던 아내가 그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제가 한때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웃음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아닌데 그냥 지인일 뿐인데 내가 예민한 건가? 스스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그날 가장 크게 다가온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낯선 얼굴을 의심하듯 바라봐도 다른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건 저 혼자뿐이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짝 곁에 서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손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지인 초대라면 이렇게까지 저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민준의 시선 또한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를 바라볼 때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심지어 고개까지 살짝 끄덕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있어도 당당하다는 듯. 저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글라스가 부딪히며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의 고동만 크게 울렸습니다. 입안은 바싹 마르고 손끝은 서서히 얼어붙는 듯 떨렸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웃어야 한다. 티를 내면 안 된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점점 금이 가는 유리잔처럼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파티에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데려왔다는 것. 저는 그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준비한 자리, 모든 시선을 받는 아내의 생일 파티라는 날에 왜 하필 그 남자를 데려왔을까요? 단순한 지인이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겼습니다. 숨긴다는 건 곧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눈동자가 파티장의 음악과 웃음 대신 계속해서 아내와 민준만을 좇기 시작한 것은 아내의 한 번의 미소, 민준의 손짓, 두 사람이 교환하는 아주 짧은 눈빛조차 제겐 모두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파티는 여전히 즐겁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홀로 차가운 얼음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자리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날 파티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건 제 발도 손도 아니었습니다. 제 눈동자였습니다. 고개는 아무렇지 않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끊임없이 한 곳만 뒤쫓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따르고 케이크를 자르고 사람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 사이에서도 제 시선은 늘 같은 곳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민준. 그 둘은 마치 이 파티의 또 다른 주인공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결혼 7년 차 부부의 마음이란 게 가끔은 예민하고 때론 불안정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저 옛 직장 동료일 뿐이야. 잠깐 반가워서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눈에 들어온 장면들은 그 합리화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잔에 와인을 따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빠르게 잔만 채우고 물러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손동작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값비싼 술을 따라내는 게 아니라 아끼고 아끼던 사람에게 무언가 귀한 것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와인 병이 기울어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아주 짧은 찰나 그의 손끝이 아내의 손등에 스쳤습니다. 의도였는지 실수였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더 명확했습니다.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눈가에 아주 자연스러운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연애할 때 오직 저만을 향해 보여주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목구멍 뒤편에서부터 묘한 쓴맛이 밀려왔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붙어 와인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저도 모르게 더욱 날카롭고 무겁게 두 사람을 겨눴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팔꿈치가 스칠락말락하는 정도였다면 어느새 팔과 팔이 자연스럽게 닿아 있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몸이 기울어지는 각도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우연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해온 제 눈에는 그 우연이 익숙함이었습니다. 몇몇 손님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후배가 힐끔 쳐다보고 작은 목소리로 좀 친해 보이시네라며 수군거리는 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식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흐트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제 시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사람들이 몰린 틈을 타 아내의 허리에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더 과감하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겉으로는 가볍게 웃으며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 같았지만 그 태도는 이미 선을 넘어선 익숙함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그 모든 행동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받아주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심지어 그의 귓가에 귓속말을 하는 장면까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요동쳤습니다. 제 속에서는 마치 수백 번의 경고음이 멈춰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몸 앞에서 그대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었습니다. 파티장은 여전히 흥겨웠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 그 웃음은 환청처럼 변했습니다. 전부가 저를 비웃는 듯 들렸습니다. 와인이 따라지는 소리,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쇳소리처럼 거칠게 짓눌러 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제 심장은 칼에 베인 듯 아찔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민준 역시 거의 동시에 일어나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발끝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파티장 뒤편 조용한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선 것을 봤습니다. 멀리 있어서 대화 내용까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면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목을 가볍게 붙잡고 있었고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제스처는 도저히 옛 동료와 나눌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은 철판으로 눌린 듯 무겁고 손끝은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고개를 드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수없이 복잡한 말들로 뒤엉켰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절대로 단순한 지인이 아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지? 내 아내가.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제가 준비한 세상에서 제 아내는 다른 남자와 눈빛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어떤 케이크보다 더 강렬했고 어떤 와인보다 더 썼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내는 사람들 속에 섞여 활짝 웃었고 민주는 한쪽 구석에서 술잔을 흔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과 태도는 모두 연기라는 것을. 그 시점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가 아니라 이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대화를 엿듣는 척하며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내가 민준과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미묘한 습관, 눈을 약간 내리깔고 웃을 때 잔을 살짝 치는 버릇. 그 모든 것이 예전 제가 사랑할 때 그녀가 보여주던 호감 표현이었습니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깊이 끄덕이고 웃음을 참듯 입술을 깨무는 표정,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며 아내만을 쫓는 눈동자. 모든 행동이 익숙했고 동시에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억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사실이라는 것을. 제 가슴 한가운데 뜨겁게 차오르는 증오와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곧 터져나올 겁니다. 눈을 감을 수도 귀를 닫을 수도 없는 현실이 이 자리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파티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와인은 끊임없이 잔 위로 따르고 있었고 음악은 조금 더 부드러워져 사람들의 대화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건배 소리, 사진 찍는 카메라 셔터.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바로 그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갑자기 볼륨이 내려간 듯 혹은 누군가 고막에 솜을 틀어막은 듯 아무것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건 단 하나 제 안에서 울려 퍼지는 쿵, 쿵, 쿵. 심장이 제 몸을 두드리며 걸어 나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터뜨리면 모든 게 끝이다. 차분하게 버텨야 한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도저히 이성으로만 다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더 이상 저를 향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내미는 잔을 받으며 건배했고 그의 팔에 손을 올려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동작은 누구나 보기엔 가벼운 친분의 표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달랐습니다. 그 익숙한 편안한 부부나 연인이 아니고서야 결코 나눌 수 없는 공기였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한 발자국 물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회색 먼지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나만 다른 세계에 떨어진 듯 저 풍경은 이상할 정도로 낯설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멋지네요. 정성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빈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전혀 다른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하지만 이 자리에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니까요.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 목소리 속에 깔린 의미를 그도 알아챘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불길 같은 직감이 치솟았습니다. 이 남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아내도 내 눈앞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눈빛과 동작 하나하나가 이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조차 파티의 주인조차 배제해 놓은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제 손에 들린 술잔이 떨렸습니다. 한순간 정말로 그 잔을 그대로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대신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음악은 한층 느려졌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소소한 대화를 이어갈 때 저는 의도적으로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대화를 나누는 척하지만 눈은 여전히 아내와 민준에게 빼앗겨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둘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민준 옆에 바짝 다가서며 그의 팔뚝에 얼굴을 스치듯 가까이 기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진 한 장 찍는 동안에도 못 담을 만큼의 찰나.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느리게 펼쳐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 찰나가 끝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와인을 들던 손은 허공에서 굳었고 호흡은 목 끝에서 막혀버렸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아 제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이미 폭풍이 일어난 듯 어수선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그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며 무심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껍데기 같았습니다. 단단하게 벽을 바른 듯 내면이 없는 웃음. 제가 그 앞에 섰을 때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밌어 보여서 다행이네. 아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민주는 잔을 들어 저에게 건배를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또 다른 힘줄이 끊어지듯 탁 하고 무너졌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왠지 불길한 느낌이 있더라.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제 얼굴을 본 아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민준 또한 짧은 순간 눈을 깜빡이며 미묘하게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파티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며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시끌벅적하게 이어지던 대화들이 줄줄이 끊겼고 음악은 DJ가 눈치를 보며 서둘러 껐는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남은 건 침묵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은 고요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파티가 끝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면극의 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파티장 한복판을 덮쳤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잔을 부딪히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던 공간이 마치 누군가가 전원을 차단한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음악은 멈췄고 대화도 끊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곳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남자 언제부터야? 제 입에서 그 질문이 흘러나오자 파티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공중에서 멈췄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삼켰습니다. 잔이 부딪히던 소리도 웃는 얼굴도 모두 사라지고 숙연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잠시 내리깔았다가 제 얼굴을 살피려다 다시 피했으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렸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아는 사이라서 잠깐 들른 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담대한 척했지만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그 웃음이 제 스스로도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해라고? 내가 내 아내 허리에 손을 올리던 게, 두 사람이 복도에서 눈빛을 주고받던 게, 그게 오해야? 그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뒤로 한 발자를 물러섰습니다. 눈빛은 피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여보, 진짜 아무 일도 아니야. 오늘만은 제발 사람들이 다 보잖아.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뿌리치는 소리마저 파티장의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움찔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초대한 명단에 없었던 남자를 데려왔어? 왜 내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서 태연하게 웃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건 숨길 이유조차 없는 거 아냐?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눈물이 맺혀 흐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변명처럼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같이 있던 거 내가 본 거 같은데. 나도 봤어. 손잡고 걷더라. 소문은 불처럼 번져갔습니다. 하나둘씩 이어진 증언들, 인스타그램 사진, 목격담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내의 몸은 점점 웅크려졌습니다. 민주는 이미 사람들 틈으로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기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준비해뒀지. 촬영된 영상 다 있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당신들의 행동 다 증거로 남았다. 민준 씨 상간소송 정식으로 진행할 거다. 파티장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숨을 삼키며 피식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미소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굳었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테이블 위 생일초 옆에서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순간적으로 미쳤던 거야. 제발 사람들 앞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제 심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법정이야. 그곳에서 진정으로 무릎 꿇게 될 거다. 사람들의 술잔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모두 이 장면을 목격자가 되어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지만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남은 건 저와 아내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보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아까까지는 축하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심판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소리를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니야. 오늘의 주인공은 진실이다. 그 말과 함께 더 이상 아무도 술잔을 들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가식적인 연극이 끝나고 진짜 파국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환호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파티장은 이제 무겁고 차가운 기운으로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멈췄다는 듯 사람들은 술잔을 손에 든 채 움직이지 않았고 음악은 이미 꺼져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까 두려운 듯 모두가 조심스럽게 공기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던 그녀의 모습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화장이 번져 얼굴에 얼룩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붉어진 눈두덩과 젖은 볼, 떨리는 입술만 남아 있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순간이었어,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거야. 미안해, 여보, 제발 사람들 앞에서만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절박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은 허공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 결코 제게 닿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웃을 땐 어쩌면 당당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만 무너질까? 아내는 무릎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 광경은 차마 외면하기엔 너무 처참했지만 안타깝다거나 연민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차갑게 짓누르고 있던 분노와 배신감이 그 모든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민주는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쳤다는 게 맞겠죠.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뒷문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가치도 의미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이미 불청객이었고 이제는 파렴치한 불륜남으로 남았으니까요. 남은 사람들은 속삭였고 눈빛으로 말을 했습니다.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네. 저 장면 보니까 확신 가지 않냐. 어떻게 남편이 준비한 파티에까지. 속삭임은 파티장을 덮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모멸하듯 아내를 내려다봤고 누군가는 얼굴을 돌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 잔인한 건 일부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들이 급히 팔을 붙잡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작은 목소리와 함께. 그렇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모두는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선명히 새겼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 그녀가 무너져 내린 순간. 그날의 이야기는 오늘을 끝으로 곧장 세상 밖으로 퍼져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정면을 응시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남편이 준비한 자리에서 상간남을 데려와 나눈 웃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아내는 그 말에 몸을 웅크리며 떨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만 질끈 감고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향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뒷짐을 지거나 가방을 챙기며 차가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를 피해 나가지 않으면 함께 오해를 살 것이라도 되는 듯.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정이 깨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회적 매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 또한 잊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것은 불륜을 넘어서 제 인생을 짓밟은 모욕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 대가를 묻겠습니다. 법으로, 현실로, 끝까지. 그 말이 끝나자 옆에 서 있던 지인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증언해 줄게. 오늘 다 봤으니까. 또 다른 동료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느낌이 이상했었어. 이제 보니 다 맞았구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적 철퇴처럼 아내에게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던 사람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웃지도 다시 잔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챙기고 하나둘 파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 테이블 옆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주며 작은 흐느낌으로 울었습니다. 드레스는 엉망으로 구겨졌고 생일 케이크 옆에 놓여있던 하얀 장미 꽃잎은 바닥에 흩날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축하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잿더미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러나 아주 무겁게 파티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은 더 이상 파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진실이 드러난 법정이었고 이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사회로 흘러나가는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지인 한 명에게 짧게 문자만 남겼습니다. 사진과 영상 다 확보했습니다. 상간 소송 바로 진행합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자격 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이 제 결심을 더 이상 머뭇거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나자마자 무너져 내린 잔해 위에서 감정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게 만들겠다. 반드시 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전날의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태도, 민준이라는 남자의 등장이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 복도에서의 접촉과 눈빛,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행동까지, 그리고 파티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 녹화된 대화, 주변 증인들의 진술 의사까지. 변호사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메모를 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위자료와 배상 그리고 상대가 받게 될 사회적 타격까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만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과 절차를 통해 더 차갑고 명확하게 끝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장에서 찍힌 사진, 영상, 그리고 민준이 제게 직접 다가와 내뱉었던 말까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다행히도 파티는 공개적인 자리였고 행사 기록을 위해 촬영 중이라는 사실은 모든 참석자에게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의 회사에 소송장이 송달됐습니다. 그는 외국계 금융사에 다니는 직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업계에서 명성도 있었고 스스로 자부심도 강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성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관계, 그것도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은 그 회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내부윤리위원회는 즉각 회의를 열었고 곧바로 업무 외 불건전 행위라는 사유로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은 직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연봉, 명성, 직함 모든 걸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뉴스로 나오진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았습니다. 외국계 간부 유부녀와 불륜 들켜 퇴사.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조롱처럼 떠들었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경력이 아니라 추문과 함께 회자됐습니다. 민준의 변호사 측에서 조심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으로 마무리하실 수 없겠습니까? 금액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응징입니다. 아내에게도 소송장이 전달됐습니다. 처음엔 울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안해, 나 정말 실수였어. 기회를 한 번만 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조차 감당하지 못할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조심스레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자만 남겼습니다. 당신 딸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녀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 지연,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 지급. 피고 민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총 1억 3천만 원.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고들은 가정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였으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할 때 극히 중대하다. 판결 이후 민주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를 잃은 것도 모자라 업계 전반에 그 소문이 돌면서 더 이상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헬스클럽, 골프장, 즐겨 다니던 사교 모임, 그 어느 곳에서도 그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의 사회적 연결망까지 끊기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자료를 정리해 업계 커뮤니티와 그가 자주 드나들던 모임 게시판에 제보글을 올렸습니다. 외국계 금융사 간부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직장 징계 후 사직. 상간소송 결과 위자료 5천만 원 판결 확정. 팩트만 정리된 글은 짧았지만 파급력은 거대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순식간에 내용을 퍼나르기 시작했고 민주는 더 이상 얼굴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의 SNS는 비공개로 바뀌었고 주변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는 사회적 사망자로 전락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난 뒤 작은 원룸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직장은 이미 그만뒀고 프리랜서 일도 더 이상 수주받지 못했습니다.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거래처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려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던 날, 저는 두 사람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민준에게는 너는 내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세상에서 퇴출시켰다. 아내에게는 내 생일을 위해 나는 세상을 꾸몄다. 내가 그 세상에 불을 질렀고 이제 그제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 후로 두 사람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시는 제게 얼굴을 들이밀 용기조차 없을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일상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혼자만의 조용한 평화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저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두 번 다시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무너질 수는 없다. 그리고 배신 앞에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사람이 되자. 아내와 민준의 이야기는 그날로 끝났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겁니다. 그들의 분류는 이미 끝났을지 몰라도 사회의 시선과 심판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저는 다만 제 자리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사랑을 배신한 데가 그 고통은 단순한 상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법으로 세상으로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